그 북측의 변화를 좀 일목요연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국제적으로도 큰 전환의 시대이고 남북관계에도 전환의 시대이고 또 북측 내부적으로도 그런 어떤 시점에 당면한 것 같습니다. 뭐 지도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이 이제 3면으로 둘러싸인 뭐 이런 얘기 쓰다가 지금은 이제 2면으로 둘러싸인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표 하나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1기 좀 빠르게 올라가면 2009년도부터 공식적으로 취임한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조금 빠르면은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개최 때까지의 한 10년 과정을 김정은 집권 1기의 북의 정책과 노선과 정책이 대체로 왼쪽에 있는 걸 좀 구상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2021년도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새롭게 자신들의 노선을 규정한 이후에 남북관계를 두 개의 적대적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한 시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일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체적인 북쪽의 사고방식을 도표화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오늘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금 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변화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냐 하는 내용을 설명할 때 대체로 저 표를 머릿속에 두시고 설명을 또는 조금 살을 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면 대체로 앞으로의 북의 행보, 또 어떤 우리가 전망을 하고 한국 사회, 또 우리 어떤 시민사회 운동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어떤 그려봤습니다. 2009년도에 아시겠지만 2009년도 1월 달에 북의 공식적으로 이제 김정은 장을 후계자로 지명을 하면서 남쪽으로 치면은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서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책과 노선과 정책을 새롭게 마련하는 그런 것처럼 2009년도부터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북측이 앞으로 새로운 방향의 어떤 노선과 정책을 만드는, 그래서 북쪽의 핵심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내부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가지고 그 이전 이른바 성군 시대, 성군 정치를 표방했던 김정은 위원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후계 체제 이후의 과정을 노선과 정책을 정립하는 그런 일정한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나온 게 북에서 이제 키워드로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간다.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의 핵심적인 데 깔려 있는 내용은 그건 것 같아요. 당시 정세, 2009년도 시점에서 보면, 북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우호적이지 않고 러시아도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이 핵보유국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 계속 육자회담 했지만 2009년도 시점에 들어오면 육자회담은 거의 결렬된 상태에 있었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는 어쨌든 자본주의화로 전이해야 된 그런 세계에서 조선이
북측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교류, 교역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에 그 이전에 세계는 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조선은 세계 속의 한 부분으로서 조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변화라고 하는 속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수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일정 정도 수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세계적인 추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들어왔을 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외부적인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층의 범위를 좀 넓히고 대외적인 교류를 많이 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인식하고, 또 젊은 층에서도 세계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의 문화적인 부분을 일정하게 소개하는 그런 사고방식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리입니다. 실리. 이거 참 어려운 문제죠. 과거 사회주의 북한에서 보면 갈수록 사실은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어요. 양적 지표라고 하죠. 올해 계획, 우리 공장에, 합동농장에 양적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양적으로만 달성하는 것이죠. 그 제품이 불량품인지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예를 들면 어떤 공장에 볼트와 너트를 각각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했을 때 그 공장에서 10만 개의 볼트와 너트를 각각 생산했는데 양적으로는 다 달성했습니다, 목표를. 근데 그것을 현장에 가서 조립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암수가. 약 30%, 40%가 불량이 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제 새로 등장한 젊은이 이제 실리를 했나. 실리가 나지 않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 같으면은 이제 양에서 질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북쪽에서는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의 첫 대외 연설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신들은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른바 사회주의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라고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새세기 산업혁명, 우리로 치면 4차 혁명 시기에 새롭게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 북쪽은 앞에 우리로 치면 2차, 3차 생략하고 바로 4차에 해당되는 새세기, 21세기의 산업혁명 시대에 북한의 경제적인 구조를, 산업구조를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서 또 그것을 북한의 사회주의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새롭게 리모델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건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90년도에 북한의 고난행군 시절을 겪다 보니까 국가적인 투자에 의해서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적으로 보이는 게 주택 문제, 눈으로 가장 보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지금 평양의 낙랑구역, 동평양에 있는 노동자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구성한 이후에 아파트 건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2000년대 중반 넘어 조금씩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수대 거리, 창정 거리 등등의 아파트를 걷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아는 미래과학자 거리, 여명 거리 등등의 대규모 아파트들을 건설하면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사회주의 문명국가 관련있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운데 무슨 자꾸 놀이시설 막 건설하고 뭐 이러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게 경제건설 문제와 우리로 치면 문화 뭐 등등 이런 것과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하겠다. 그리고 전략적 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 노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핵무력보다는 경제건설이 앞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시점까지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다.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언제든지 핵을 협상의 대상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의 의미는 만약에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안보용으로 쓸 수 있는 그 이중적인 그런 형태의 용도로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정세가 확 변해서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런 분위기로 가기 전 판문점 선언 나기 바로 직전에 전원회의를 열어서 병진 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 노선으로 이제 바꾸죠. 왜? 이제 핵 건설 문제는 사실 그 뒤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합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건설 부분은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외적인 평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제 경제 건설에만 매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섰던 거죠. 나중에 오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났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적인 노선을 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정책 기조로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외 전략적으로는 대미 대남 연계 병행 노선,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 또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관계 수립을 동시에 추진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었습니다.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북한의 구호가 있죠. 고난행군 시절에 북한에 가보면 가보신 분 다 알겠지만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면서 가자 했어요. 지금 굉장히 다 어려운 조건이지만 어차피 이 난관을 뚫고 가야 되니까 웃으면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각 공장, 학교 이런 데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싹 다 완전히 바뀌었죠. 그게 이제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라고 하는 그 구호로 바뀌게 됩니다. 저게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그런 구호가 이제 된 거죠. 2009년도에 김정일 위원장이 죽기 전에 김일성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개관식에 가서 거기다가 이제 북한용어로 7핀 명제를 이제 남기죠. 그게 바로 저 대목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 정문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 가장 큰 대리석에 앞으로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갈 엘리트들이 항상 저 구절을 명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일 크게 저 구호 대리석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의 공장, 협동농장, 학교 이런 데 가면 다 저 구호가 되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새로 북쪽의 노선과 정책이 바뀐 다음에 그 구호판이 다른 곳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게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고 있고 저 구절의 강조점은 뒤에 있는 것이죠. 눈을 세계로 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김정은 시대의 일기의 기본적인 북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개혁 개방으로 간다. 여기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얘기하는 북한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끔 정치적인 제도,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북쪽에서는 주로 이제 개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개방. 북쪽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을 걸어 잠근 적이 없다. 외부에서 우리를 봉쇄한 것이지 걸어 잠근 적이 없다. 우리는 항상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90년대에 보면 상징적으로 코카콜라를 평양에 유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죠. 실제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김정일 때는 아이들한테 들쭉 음료나 전통 자신들이 만든 음료수를 먹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김정일에 들어와서 코카콜라는 미제국주의의 천병 음료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애호하는 기호 음료다. 우리도 못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로 이제 사고를 좀 전환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저희.
그때만 하더라도 북측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어떤 협상이나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좀 장기적인 부분에서 조금 확신이 있었던 뭐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북이 개혁 개방의 길을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내부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중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런 방향이 대체로 보면 2019년도 하노이 회담까지는 지속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2012년도에 노동신문 논설에 저 구절이 나왔을 때 저도 약간 놀랐습니다. 저게 내부적인 문건에 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문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다 보는, 신문에 저렇게 노골적으로 쓰는 경우는 북쪽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북에서 뭐 목표가 미달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미 제국주의가 방해해서, 미 제국주의가 간섭을 해서 우리가 목표 달성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요하게 면피용으로 많이 얘기됐는데, 이때는 내부적인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죠. 자신 내부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적폐들. 예를 들면 제가 한 번은 황해도를 이렇게 횡단해서 버스하고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횡단을 쭉 하는데 보면은 마을마다, 협동농장이죠. 협동농장 입구마다 또는 군과 군 경계 이런 데 보면 다 조그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근데 어디 마을 가다 보니까 집 위에 대형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전동기 등 모든 기계류 판매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북쪽에서. 제가 옆에 있는 안내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거 불법 아니냐?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들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데 저렇게 기계류 뭐 이런 것들을 다 저렇게 민간에서 저렇게 가정집에서 저렇게 대놓고 간판을 내걸고 파는 게 말이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북측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다 먹고 살자는 거다. 지금 어려운데 저것들을 어떻게 단속하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 답변이었어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평양 시내에 가면 아줌마들이 등산 가방 같은 거를 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한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뭐가 있는데 어떠냐, 구매할 생각이 있냐 하면 거기서 이제 꺼내놓고 해서 파는 그런 형태들을 힘차게 볼 수 있는 시대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새로운 어떤 구조 속에 다 포함하는, 들어오는 이런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받게 될 게 뭐냐? 결국 주민들의 약간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어떤 당원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사고방식, 일을 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당시에 한번 우리 신문 보십시오. 우리도 부정부패 상당히 많이 했지만 북의 부정부패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이상이다. 이런 그 탈북자 증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존재했던 거죠. 우리 옛날에 동사무소 가면 그래도 바카스 한 박스 가지고 가야 민원서류가 빨리 나오고 했던 것처럼 북의 경우는 위에 어떤 부분 뇌물을 고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형태들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대체로 보면 북이 얘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실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경제의 어떤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대개방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제일 대개방할 때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어려운 지점이 뭐였냐면 사실은 통계였습니다. 통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무슨 기구라든지 어떤 이런 거 할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가 그러면 너네 정확한 통계를 내놔라. 네? 예를 들면 협동농장에
대외적으로 어떤 지원을 대규모 우리처럼 조금씩 인도적인 지원이 아니라 대규모 어떤 그 투자를 해서 뭐 개편을 하겠다. 그러면 그 협동농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한번 내놔라. 인구수 몇 명이고 대체적인 일년 수입은 어떻게 되고 등등에 대한 통계를 요구를 합니다. 생산량은 얼마. 이걸 못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의 말기, 그 다음 김정은 초기에 사실은 대대적인 북에서 의한 검열, 우리로 치면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이게 쭉 다시 이제 통계를 내죠. 외부 지원을 받아서 인구 센서스도 새로 하고 해보니까 여러 군데 구멍이 나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거죠. 우리 시골에 가면 농협 창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쌀들 보관하고 뭐 이런 거. 분명히 서류에는 거기에 백가마니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면 없는 거죠. 또 아주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80년대 김일성 주석이 자 드디어 우리가 쌀밥을 풍족하게 다 먹는 시대가 됐다. 우리가 1000만 톤 생산을 달성했다. 근데 이게 다 과장보고였던 거죠. 그 해에 계획에 있던 걸 다 달성했다라고 다 보고가 올라가니까 다 합쳐보니까 1000만 톤이 넘었던 거죠. 근데 그때 실제로 미루어 추정해 본 결과 약 700만 톤에서 800만 톤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북에서 최대로 식량 생산을 했을 때가. 지금 현재 북의 목표는 그거죠. 식량 생산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이제 사실 북에는 어려운 목표입니다. 산간 지역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남쪽과의 협력 관계를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쪽과의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서도 계속 이제 경제 협력을 한 거고 개성공단, 금강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진행시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뒤에 대부분 다 중단됐습니다만은 문화협력 같은 경우도 그러죠. 남북관계 뭐 한참 좀 하면은 우리 가수들이 가서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북쪽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조금 올라가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우리 베이비복스나 이런 이 초기 가수들이 가가지고 공연을 했어요. 베이비복스 마지막까지 그 의상 문제 가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커튼 걷어가지고 약간 해서 좀 더 가리고 이제 공연하고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됐는데 그때 그 맨 뒤에 서 있던 북측의 지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저 공연을 보고 있다는 게 난 놀랍고 저 공연을 당이 승인했다는 게 놀랍다. 더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 뒤에 우리가 2018년도도 뭐 남북이 오고 가면서 공연하고 할 때 북측은 그럼 왜 그런 공연을 하느냐. 그게 이제 불가피하게 대외적인 문화와 교류를 하고 접하게 되는 것에 대한 예방주사인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니까 변화돼서 그런 거 이제 다 이제 차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북측은 뭐 중국식 모델도 아니고 베트남 모델도 아니고 북한식의 어떤 경제적인 또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연구와 이제 그 적용 뭐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이 갔던 데가 어디냐면 분배 문제나 이런 거에선 스웨덴, 정치적인 구조 이런 데는 의외로 태국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에서 입헌 군주제로 갈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농업 문제는 베트남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뭐 중국의 격개방 건영에 대해서는 많이 뭐 어떻게 김정일 위원장 자체가 저기 선전지구라든지 상하이 이런 데 갔다 와서 사회가 천지개벽됐다는 얘기 할 정도로 이제 많이 연구를 그거를 북이 도입을 해서 자신들에 맞게끔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일기는 이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북중 내부에서 심각하게 논쟁이 됐던 게 이 시장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학계에서 많이 논쟁하지 않습니까? 북의 시장, 또 시장이 도입이 돼서 거기에 적응해서 새롭게 성장한 북측의 젊은 세대들은 어떤 사고를 가질 것인가.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는 말을 해서 그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 전통적인 체제의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그들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북한의 어떤 새로운 주도층이 만들어지는 북한 변화론의 입장, 평화적인 변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기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연구들이 많고 그 확산 과정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북한 내부에서도 사실 논쟁을 많이 합니다. 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03년도에 북이 합법적으로 농민시장을 종합시장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국가가 나서서 평양 난강거리에 통일거리 시장을 3개 동을 이제 지어서 이제 평양에서 제일 큰 시장을 운영을 하고 평양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주일 단위 또 일주일에 2번 정도 가서 부족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그런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평양에 유일하게 없던 농민시장이 없던 곳이 중구요. 우리로 치면 서울시 중구에 해당되는 거기에만 시장이 없었는데 양각도 호텔 바로 건너편 김책 공대 바로 옆에 중구시장을 새로 이제 짓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실은 조치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이 또는 약간 전문가들이 이해할 때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에 그렇게 합법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시장 사회주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남북 경추위 회담에 나왔던 북측의 차관이 우리 유도성 질문에 넘어간지 모르지만 저기 시장 수입하고 하면 시장 사회주의 아닙니까? 시장 사회주의라고 할 수도 있죠. 라는 게 우리 기사에 나왔어요. 정확한 멘트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사람은 숙청되죠. 정치가 잘못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해임됩니다. 그 말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들인 거예요. 반대로 시장을 합법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시장의 합법화를 그런 정책을 채택했던 관료들이나 당뇨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 원로 학자들의 공격입니다. 시장을 도입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시간이 지나면 사회체계가 붕괴된다. 저 시장을 폐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격하는 세력, 의견이 밑에 굉장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때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상대방, 시장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서 대규모 밀수 사건이 발생한다 이러면, 그거 봐라. 저 시장이 앞으로 이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상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공격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이 생기니까 또 사회주의 물자기로 시장들이 정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니까 공장이나 협동농장에서는 시장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왜? 협동농장에서 생산된 쌀을 국가에 수매를 하면 국가에 수매하는 것보다 시장에 팔면은 거의 한 10배 가까운 가격 차이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동농장에서 10만 톤을 생산했다고 그러면 그 중에 5만 톤 생산했다고 정부에 수매를 하고 5만 톤은 시장에 갖다 팔아서 협동농장에 부족한 물자들도 사오고 등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능한 협동농장 관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경향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세 가지 경향을 이제 막 논쟁을 해서 네 번째 견해로 이제 김정은 집권 일기에 정리가 됩니다. 시장을 좋다. 시장을 국가가 통제하는 시장으로서를 기능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각 전국에 있는 시군 220개의 시군 내 2개 정도씩 평균적으로 건설한다. 지자체가 우리로 치면 그래서 지자체의 통제하에 시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시장은
그 지역의 지자체의 재정 수입, 또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부족한 것을 구매하는 그런 통로로서 보완제적인 것으로서 이제 정리가를 하게 됩니다. 이걸 요즘에 이제 약간씩 더 통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죠. 뭐 대체로 여기까지가 이제 일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이중적 도로 해서 어쨌든 김정은 집권 일기까지는 핵 개발을 항상적으로 어떤 빅딜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간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2019년도 하노이 회담에서 지금도 생생해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전 회의가 딱 끝나고 나서 막 이제 우리 방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상기됐습니다.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라고 했을 때도 이제 기선잡기 끝났고 오후에는 애초에 합의한 대로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합의를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체로 한 2시 반, 3시 넘어가면서 이게 아니다. 이게 결렬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정말 뜻밖의 거죠. 이미 실무회담에서 대체로 합의해 놓은 날을 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박차고 결렬을 시키는 경우가 참 드문 그런 사태가 사실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거의 이제 자정이 다 된 시점에 최선희 부상이 나와서 당시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최선희 부상이 외무상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미국은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쳤다. 다시는 이러한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북쪽에서도 충격이 컸던 거고, 합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우여곡절을 걷는 게 아니라 그 이전, 하노이 회담 이전의 모든 합의가 사실상 폐기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거죠.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어떤 국제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보면은 이제 고육주책으로 대체로 이제 정리를 새로 하죠. 그래서 최선희 부상 중심으로 또 북쪽 내부에 하노이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북측 내부의 강경파 세력이 대체로 보면 이제 전면에 나가서 이 정세를 새롭게 이제 규정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조건으로 민생 분야의 대북 제재 5가지를 완화해달라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가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힘을 기르고 내부적으로 가야 될 개혁적인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를 정비하는 이런 거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북에서 보면 정면 돌파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허리 졸라매고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돌파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북이 이제 새로운 노선을 마련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것을 이제 구체화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어쨌든 그 어려운 조건과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3년 동안 거친 속에서 북이 2021년도 이후에 평양에 5만 세대, 매년 1년에 1만 세대씩, 그리고 지방에 수천 세대씩 주택 건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그게 어쨌든 외형적으로 지금
대체로 보면 어쨌든 양적 지표는 지금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권 2기에 정책이 새롭게 정립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 보면 북쪽이 추구하는 개혁개방의 폭과 깊이가 대폭 축소됐다. 실제로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북쪽 내부에서 입지가 굉장히 이제 발언권이 약해진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 새롭게 주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를 일정하게 계승하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김정은 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노선의 기본적인 제일 상위의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좀 놀란 것은 북이 전면적인 사회주의 발전을 결정한 겁니다. 제가 아는 북한은 아직도 생산력이라든지 국가 재정의 문제라든지 시스템에서 과연 전면적인 사회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간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새시대 농촌 혁명 강령을 발표를 하면서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농민들을 농업 노동자로 국가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에서는 협동농장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그냥 농장입니다. 전환 계기 지금 북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막 세부적으로 막 추가돼서 나오는 것들은 중요하게 보면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관련이 있다. 북이 저렇게 노선 정립하고 많이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을 지금까지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좀 생색내기 정도. 또 북은 2013년도 장성택 사건 이후에 중국에 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된 이후에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에 3번 가지 않았습니까? 확인되지 않은 그냥 조금 루머 비슷한 얘기를 하나 예를 들자면 처음 갔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그 얘기를 합니다. 혹시 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어떤 분야를 좀 지원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뭐 중국에서 받을 거 없다.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2차에 갔을 때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뭐 시설을 새로 뭐 좀 우리가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없는? 필요하면 뭐 얘기를 하겠다. 3번째 진짜 없느냐? 진짜 없다. 하고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북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으로 교역량의 80%를 차지하고 막 이러지만 이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가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2023년도 9월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대체로 해도 김정은 위원장과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정치국이면 상무위원급에서는 딱 계산서가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2023년도 말 2024년도에 걸쳐서 대체로 북에서 러시아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산이 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식량,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섰고 그 이후에 북이 필요로 하는 협력 사업을
과거에 말로만, 합의로만, 또 합의해놓고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러시아의 주도로, 러시아는 전전 중이니까 결국 미국 주도의 대북 경제 제재를 러시아를 통해서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북은 2023년도 9월달 북러 정상회담에서 상당 부분을 얻었고, 이 부분을 그 이후에 올해 이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통해서 확고하게 구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가장 굉장히 큰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8천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남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파탄난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좀 정리정돈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남쪽에 대해서 대적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적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게 명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2023년도 9월 달에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3개월 후가 되는 12월 달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 대외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도 여러 차례 뭐 논쟁은 있었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김정은 위원 최고 위의 상임 입장에서 자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는데 어쨌든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죠.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시군 강화 노선, 지방에 주택 짓고 공장 짓고 병원 짓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방에 지으라고 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지방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중앙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중앙정부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만한 계산서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결국 북러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대남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2023년도 4월 달에 있었던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워싱턴 회의. 그러니까 확장 핵 억제, 그리고 수시로 핵 전력 전산을 한반도에 전개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 아시겠지만 북이 2021년도 코로나 상태에서 21년도, 22년도 홍수 나고 가뭄 들고 해서 굉장히 농사도 잘 안 되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북측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식량 생산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전환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고,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전원회에서 전원회에서 1년 결산하고 새로운 1년을 이렇게 정책을 내세웠는데 15일이 지난 2024년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거를 일부 뒤엎는 얘기를 하잖아요. 15일밖에 안 됐는데. 그게 뭐냐면 전원회의에서 시군 강화 노선, 지방 건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선이 채택됐는데 그런 노선은 옳다. 그런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다. 뭘 얼마큼 하자는 거냐. 지난 20년 동안 지방에 투자한다라고 매년 결정을 했는데 하나도 거의 안 되지 않았느냐. 이번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전원회의 15일 만에 시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거죠. 20개, 1년에 20개 군에 10개씩 짓자는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중앙, 어디인가에서 재원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투자를 한다는 거죠. 변화 내용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이 지금 하고자 하는 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한참 북쪽을 다닐 때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 북측은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거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기였습니다. 전기.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공장이 중간에 돌아다 쓰고 2003년도 2월 달에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그때 개성에 갔습니다. 개성에 갔다가 돌아올 때 거기서 저녁을 먹고 좀 늦게 출발했어요. 겨울이니까 해가 빨리 있지 않습니까? 개성 딱 벗어나부터 시작을 해서 평양에 지금 없어진 3대 헌정 기념탑까지 오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북측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다른 거는 어떻게 뭐 이것저것 어떻게 다른 대안도 하고 막 했지만 참 전기 문제는 이거 정말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전망이 어느 정도 세워진 것 같아요. 뭐 북에서 최근에 나오신 약간 골급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북측에 전기를 생산하는 내부 터빈들을 북이 거의 다 새로 갈았다. 그러면서 뭐 효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전기를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망적인 게 세워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 시대는 어쨌든 북이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이런 부분들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김정은 시대에 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이 이제 꾸준히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 이제는 드디어 10년, 20년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10년, 15년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8차 산대 이후에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15년 이야기죠. 15년 후에 이제 자신들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성 국가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김정일 시대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만들겠다. 근데 저는 그건 굉장히 그냥 선전적인 캐치프레이성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하는 그 구체적인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유럽의 어떤 좀 한적한 도시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 평균적으로.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방향. 그래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에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기본적인 지표를 북에서 의식주 문제와 관련해서 수요만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5년 지나면 대체로 북쪽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전망을 이제 세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망 중에 하나가 올해 구구절 때 김정일 위원장이 국경적 연설을 합니다. 그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국방력, 뭐 핵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적인 건설에서 남쪽이 얘기하는 가난한 북한, 가난한 조선, 우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에서 탈피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제 전환의 요구에서 북측이 생각하는 이 주체들이 생각할 때 보면은 북쪽이 외형적으로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에 건설해오는 이런 것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게 얼만큼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뒤에서 얘기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기 시대의 미래 과학자 거리, 제일 위에 뭐 창정거리, 미래 과학자 거리, 여명거리를 끝으로 한동안 안 짓다가 2021년 코로나 시기에 다시 본격적으로 이제 만세대식 평양에 짓기 시작해서 송신 송화거리, 만수대 의사당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경루동 지역 한
저희가 한 800세대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계단식 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성 1단계, 화성거리 1만 세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2세대, 이문거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1만 세대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지구, 를 지었습니다. 전이거리라는 이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4만 5천 세대 정도 지금 평양의 아파트들을 4년간에 걸쳐서 지금 새로 다 지은 겁니다. 어쨌든 이제 만경대 옆쪽에 있는 금천지구를 내년에 1만 세대 이제 완공을 하면 애초에 목표의 5만 세대를 다 짓기로 한 거죠. 그런데 저 5만 세대를 막 짓다가 2022년도에 검덕지구나 저 함경도 쪽에 이 홍수가 나서 되니까 이제 농촌 건설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농촌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돈총 수세지들, 대표적으로 이제 신의주 같은 경우에 최근 5년간 굉장히 많이 지었고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홍수가 나서 그 건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삼지연, 백두산 밑에 있는 삼지연 같은 경우는 2003년, 2004년도 제가 갔을 때 한참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해가지고 중심 시내 읍내들에 있는 집들을 유럽풍으로 막 새로 지었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이 지난 지금 그건 너무 수준이 낮다고 해가지고 다 새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지금 삼지연시는 완전히 이제 관광도시로 변화가 됐어요. 그건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군 단위, 지금 현재 북에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군 단위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군청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산림지대를 싹 바꾸고 있습니다. 압록강이나 두만강에 가서 북쪽 지역을 보면 지금 그동안 나무를 많이 심어서 많이 사실은 이제 민둥산이 색깔이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 전에 도분에 가서 일광산에서 이제 저쪽 남양 쪽을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해산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해산이거든요. 해산을 비롯해서 이 국경 도시들이 이제 산림지대를 많이 사실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많이 지었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좀 산림집 주택을 건설할 때 그 형태들을 좀 다양하게 짓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 북쪽에 협동조에 갔을 때는 집이 다 똑같았어요. 정말 이렇게 술 한잔 먹고 취하면은 다른 집에 들어가도 모를 정도로 집 구조가 똑같았어요. 1000세대가 있는데 1000세대의 이 주택 구조가 똑같아요. 그거를 이제 300개의 어떤 그 디자인을 해서 그것을 이제 차별적으로 짓는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협동농장을 국영농장으로 바꾸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기반이 되는 게 국가적으로 협동농장이 짓지 못하는 시설들을 국가 투자에 의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남새 온실농장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채소 농장인데 우리 같으면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규모로 짓는다는데 북쪽에 얘기하는 거는 거의 도 단위에 어느 정도 이 채소들을 공급할 정도로 대단히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비닐하우스 300동에서 500동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년대 중평 온실이 건설된 것을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함주의 연포, 그 다음에 평양의 강동들을 완공을 했죠. 저 온실만 완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재배를 하는,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농민들의 주택을 그 주변에 새로 다 지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온실을 지은 데는 다 군시설이었습니다. 과거에. 중평 같은 경우는 군 비행기의 연습장,
저 강동하고 연포는 군 공항이 있던 데죠. 공항 활주로. 그걸 다 밀어버리고 농장을 만든 겁니다. 강동 농장 같은 경우는 혹시 당군릉 가보셨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죠? 그 당군릉 바로 서쪽 마을을 싹 밀고 다 이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침실을. 그리고 이제 북쪽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는 게 관광 자원 부분입니다. 원래 2009년도에 원자오바오 총리가 이제 평양을 방문하는데 그때 그 북쪽 총리가 최영림이었어요. 지금 최선희 외무상의 이제 아버지죠. 친부는 아니지만 그때 북이 세 가지의 주력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원, 하나는 노동력, 파견, 다음 세 번째가 관광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이제 관광을 확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많이 차용해가지고 북쪽이 많이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백두산 그 트레킹인가요? 비박 2박 3일 그 개마고원을 차로 다니. 북쪽 사람들이 처음에 반응, 아니 무슨 왜 고생을 그렇게, 아니 차 타고 그냥 백두산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그 가람탕 가는 사람들이 왜 거길 밤에 그 개마고원 가가지고 비박을 하고 그러냐. 거기 화장실도 없고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죠.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죠. 아니 왜 호텔에서 자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앞에 여관에 가서 자려고 그러냐.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도가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마식령 스키장 그 당시 우리는 그 자체 동계올림픽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이제 사실 지은 건데 어떤 그런 거 양도 온천 백두산지구, 삼지연지구, 그다음에 원산 갈마지구도 이제 올해나 내년 그 4월 달까지는 대체로 준공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백두산 지금 백예봉의 제일 꼭대기에 그 백예봉 그 스키장이 있거든요. 스키장 꼭대기에 백예봉 호텔, 백예봉 여관을 새로 지었어요. 백두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백예봉 호텔이라는 게 그 삼지연에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 그 산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김정일 위원장이 백예봉 호텔 앞에서 사진 찍길래 아, 그 백예봉 호텔을 새로 리모델링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백예봉 위에 꼭대기에다가 전망 좋은 데다가 새로 지었어요. 전망적으로 저기 올라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삼전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정말 엄청난 뷰가 딱 보이는 장소에 저걸 새로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관광지로 묶여 있는 사찰, 그 다음에 해수욕장, 그 주변의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개보수하고 어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금강산 지구에 있는 뭐 서왕사 같은 경우에 이성계가 거기 가서 이제 정권 뭐 역사혁명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구상했다고 하는 서왕사 같은 경우 저 대웅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없던 것들을 다 새로 복원했습니다. 물론 나무로 했으면 좋은데 시멘트로 했어요. 뭐 어쩔 수 없는 뭐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백두산에 중국명으로 쌍목봉, 북쪽의 이름으로 쌍두봉이라고 하는 이제 육로로 연결된 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를 중국이 그 세관을 지금 3배로 확장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연길에서 출발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 세관 통과해서 북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북쪽에서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 밑에 내려가서 보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다시 이제 중국은 당일 관광이 가능해집니다. 과거에도 당일 관광은 가능했어요. 근데 세관을 3배로 확장이 되면서 당일 관광을 할 수 있는 통관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는 지금 그거를 당일 관광이 200만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세관을 200만 명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북측 세관이 문제예요. 북측 세관이 그 정도로 신속하게 빨리빨리 통과시키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어쨌든 단동과 신의주, 연길과 백두산 당일 관광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겁니다. 북쪽은 이제 그런 기반들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은 북측의 김정은주의가 빠르게 지금 이제 체계화되고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발표나 뭐 연설, 뭐 문건들이 작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북측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 김정은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를 들면 김정일주의의 가장 핵심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성군사상이죠. 군을 앞세워서. 근데 김정은주의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대체로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다. 모든 것을 인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 요즘 뭐 애민주의라고 하죠.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계신 해외교포가 북에 친척을 만나러 갔습니다. 2010년도 무렵입니다. 친척들이 미국에 이제 친척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좀 이제 지원받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살아요. 근데 이제 살기는 남포에 삽니다. 그래서 이 남포에서 평양의 고려호텔에 와가지고 친척을 만나는 거죠. 자기 삼촌. 그때 북쪽에 있는 조카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삼촌, 앞으로는 우리 고려호텔에서 만나지 말고 삼촌이 남포로 오셔가지고 남포에서 우리 만나는 걸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남포 수익을 올리자는 거죠. 이 삼촌이 물어봤어요, 조카한테. 너를 보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일 불만사항이 뭐냐? 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겨울에 온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추울 때 물을 다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랬던 것처럼 끓여가지고 세수하고 막 애들 막 보내고 이게 아주. 두 번째로는 이제 식량은 어느 정도 되니까 다른 거를 좀 풍족하게 사서 잘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육류 소비, 채소 소비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가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 평양하고 남포는 학교 시설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양, 그다음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걸 북쪽에서 이제 펀드라고 이제 수유인데 남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는 김일성종합대학 못 간다. 김일성종합대학, 뭐 김제공업종합대학 이런 유명 대학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 교육 환경을 조금 개편을 이 3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이 그 3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선전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 김정은주의가 핵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 국가제일주의 얘기, 지금 현재 사회주의 전면적으로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기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다. 과거에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 국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렇죠. 국익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어떤 하나의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은. 북쪽에 있는 젊은 세대들의 생각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은 당연히 노동당이 움직이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잊고 있지만 주목하지 않지만 전 세계의 어떤 정당에서 조선노동당이 당원 비율이 제일 높은 정당이죠. 전체 인구의 약 13%에서 15%가 당원입니다. 대체로 보면 형제 집안이 가족들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당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북에서 이 당을 조직하고 건설하고 뭐 이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5대 방향 부분을 새로 나오고 있고 뭐 국방 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혁명과 후비에 이제 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다음 세대가 이 정말 잘 통제가 안 되는 자신들하고 사고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인류라고 하는 새로운 젊은 세대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고수하면서 갈 수 있도록 후배들을 만드는 거,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사실 이 김주애가 굉장히 어린 나이 일찍 전면에 나오는 것도 사실 저 6번째하고 저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발전 단계론에서 전면 지금 앞으로 15년 동안 저걸 하겠다고 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전통적인 거죠. 정치, 국방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경제 문화를 발전시켰다. 다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인민경제 균형 성장으로 가겠다. 김정일 시대 때는 명백하게 불균등 성장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국가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방치하는. 너네 알아서 견뎌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균형 성장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농업 부분, 경공업 부분 이런 부분들도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간 균형 발전.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디 가서 특강하더라도 북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그거 평양만 그런 거 아닙니까? 지방은 완전히 다른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비판이 좀 북쪽에 먹힌 것 같아요. 이제 도시와 농촌 간, 평양과 다른 도시 간의 어떤 이 격차를 일정하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도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십시오. 전통적으로 북에서는 이 당을 건설하고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치, 조직, 사상 이 3가지 부분을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규율과 작품이라는 게 사업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저거를 주도하는 게 김여정인 거죠. 그래서 김여정 주도로 이제 검열이 이루어지면 그 기관은 완전히 어떻게 볼까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이 마음먹고 털어가지고 탈 완전히 그 주변의 주변까지를 탈 완전히 털어가지고 먼지 하나 없이 하는 그런 식의 이 검열을 하는 거죠. 지방발전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에 20개씩 200개, 북에 보통 군이 한 약 200개 정도, 220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달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1월 15일 날 시정연설 때는 자, 매년 20개 군에 공장을 몇 개씩 짓자, 지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니까 공장 말고 병원도 다 새로 지어라. 군 병원들도. 또 얼마 지나니까 각 군 단위의 전자도서관
다 새로 지어라. 또 얼마 지나니까 지금 양곡 저장시설, 우리 지금 아까 쌀 보관하는 농협 창고 같은 이게 다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새로 지어라. 라고 해서 지금 뭐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에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저게 지방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들이 많다는 거죠. 새로 추가되는, 자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저거는 기본적으로는 중앙에서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연대 규모로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 3,000명의 규모로 각 군마다 124연대라고 하는 군 부대를 창설해서 그 부대들이 그 군을 맡아서 건설을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림집 건설, 지방 공장 건설, 지방 병원 건설, 그 다음에 전자도서관 뭐 이런 것들 다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군대가 하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북에서 러시아로 가는 무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북쪽을 볼 때 뭐 자세한 건 말씀드리긴 그렇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다 북쪽에도 사람 사는 사이기 때문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면에 나오는 한 5년 전 사회면을 장식했던 여러 가지 막 사건들 그런 게 북에도 다 있다는 거죠. 문제는 비중. 그러한 사건들이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 사회면에 나오는 사건, 사고 기사가 안 실리잖아요. 거기도 다 뭐 기차 탈선 사고도 나고 충돌 사고도 나고 어떤 때는 뭐 남녀 사이에 이상한 사건도 나고 뭐 등등 다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거 김정일 시대 때는 어땠냐면요. 다 경험으로 아름아름으로 했어요. 당이 내각을 지도한다. 어떤 사업, 내각이 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검열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큰 틀의 기준은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 검열하는 사람의 마음 재량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소지가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다 법제화라는 거죠. 자, 검열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한다. 그럴 때는 또 어떤 인원을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다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적용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명목은 그죠. 당의 내각 사업이나 다른 것에 대한 과도한 개입, 부당한 개입 등등을 이제 막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살았던 간부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대충 이건 이런 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지금 북의 새로운 세대들은 그게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세세하게 마련해 주는 거죠. 우리 가정으로 치면은 과거에 우리 가정에는 할아버님이 딱 혼자 불러가지고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대충의 얘기.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하는 예절을 남겨주는 거죠. 야, 차례상은 이렇게 차리는 것이다. 절은 몇 번 해야 된다. 응? 어디 인사를 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제화를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형량도 무단횡산 벌금 얼마, 뭐 했을 때 얼마, 이걸 이제 자의성을 없애는 거죠. 우리가 충격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대외 대남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북측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걸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대외 대남 전략, 대남 정책.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합니다. 4년마다 바뀌는 미국 행정부, 5년마다 바뀌는 남쪽의 어떤 5년마다 바뀔 때 남쪽에 뭐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를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데 기대를 걸고 여러 가지 했지만 결국은 정권 바뀌면 다 무위로 돌아가는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아마 토론하겠죠. 그것을 80년간의 남북관계를 노인지 해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은 게 없다. 굉장히 소모적이고 그럼 그런 여기서 소모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력, 예산 여러 가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럴 거 없이 기구 싹 외부 다 없애고 핵심적인 당 기구는 국으로 축소하고 인력적으로 예산 대폭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남쪽 같은 경우는 거의 무시하는,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어떤 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놔라라고 하는, 그때까지는 그냥 전략적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걸 북에서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거죠. 과거에는 뒤에 비수를 감추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의 가장 최대 액수의 미국 무기를 샀잖아요. 국방비를 증대를 하고. 이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불가역적인 조치, 합의의 지속성, 이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이 상당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아주 그러면 미국이 새로운 제안을 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별로 없다. 중미 대결 구조 속에서 지금 동북아의 한미일 이 동맹체가 강화되는 이 속에서 과연 미국이 북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는 있지만, 그럼 그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얘기하는 15년 구상을 묵묵히 가는 것이 결국 그 시점에 갔을 때 미국이 어떤 안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남쪽이 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붕괴론, 뭐 체제 변화론, 또는 북의 변화를 유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거를 막 증대시키면 결국은 북한의 체제가 변화할 것이고, 그 변화된 북한과 어떤 뭐 국가연합을 하든 뭐 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 이런 걸 근본적으로 좀 바꾸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게 확실해요. 예를 들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께 질문을 하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 통일이나 이런 것에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남과 북이 언제쯤 통일될 것 같냐? 라고 얘기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한 10년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김정일 위원장의 표정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한 30년 이상 걸릴 거 아닐까요? 이걸 어떻게 보면 뒤돌아보면
그 어떤 북이 생각하는 북의 체제에 대한 어떤 내구성, 남쪽이 생각하는 남쪽의 최고에 대해서 뭐 북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북은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남쪽 사이의 어떤 합의를 이끌으려고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 북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해봤지만 남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건 북의 선전선동이고 본심은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구조가 한국에서 바뀔 수 있느냐. 바뀔 수 없다는 판단인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북이 남쪽이나 다른 상황 세계가 북에 대해서 막 지적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15년 동안 그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보 진영,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안적인 거를 이 여당이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의 이 개성, 변화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안들. 북쪽에서 예를 들면 정치적인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지방인민회의는 이제 옛날에는 단일 후보였는데 지금 이제 후보 둘을 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협동농장 분주장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를 한 지 꽤 됐어요. 자, 이거를 어디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맞다. 예를 들면 북의 국회의원을 뽑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이거 지금같이 단일 후보 단일 그 투표 이게 망치기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이제 열렸다고 봅니다. 지금. 참 재밌는 것은 지금 중국의 중국 공산당이 내온 문건 또 시진핑이 전원의 회의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한 내용들을 보면 북쪽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사실. 외형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신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는 새시대 김정은 혁명사상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사진 2035년 36년 또 모두 비슷해요. 그 지금 목표 삼고 있는 중간 단계 시점이 주요 가지도 비슷해요. 차이는 중국은 하부가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적인 그런 어떤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상당히 많이 편입되어 있고 또 생산력도 상당히 올라 있는 하지만 북쪽은 그렇지 않은 측면인데 어쨌든 시대를 인식하고 과제를 설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국하고 보면 굉장히 요새 유사한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낼 것인가. 15년 구상은 저는 상당 부분 성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북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국이다. 사회주의 강국의 지표를 북쪽이 공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나 그 수준에 가지는 못할 거다. 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의 비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렵다. 지금. 예를 들면은 어떤 단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어쨌든 과제는 중점 과제는 다르더라도 균형적인 사고를 좀 하잖아요. 그래도 뭐 교육에 어느 정도 뭐 해서 만약에 어디 재난이 났다고 그러면 그 재난을 국가가 재난 선포를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북은 재난이 일어나면 청년들 동원하고 군대 동원하고 국가적인 전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를 가서 해결하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북이 과연 15년 후에 그 정도의 전반적인 균형 성장에 갈 수 있느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 의식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방발전 뭐 그런 거.
정치 제도 개선도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북쪽은 앞으로 갈수록 이제 후기자 문제가 앞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북쪽 내부에 그 문제가 현안으로 15년 갈 때까지는 적어도 그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지는 않을 거다. 네 번째는 이제 핵 보유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중적인 과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완전히 하고 했을 때 이제는 되돌 수 없는 핵 보유국을 선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핵 구축 협상 뭐 다른 일을 이 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번에 이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는 이걸 어떻게 사실은 봐야 되는지 이거 좀 토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금 불안한 측면은 이게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로 모스크바를 공격할 수 있는 이 족쇄를 풀어주는 그런 시점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불안한 측면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이 하는 행동 여러 가지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의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대한 대응으로서만이 기능하는 것이 아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반적인 상황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뭐랄까요 위험. 예를 들면 1960년대에 남북 간의 군사적인 일정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베트남 전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돼서 연동이 돼서 사실은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거하고 상당히 유사한 정세가 지금 조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또 힘에 의한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우리보다는 북에서 힘의 평화를 위해서 국방력 강화하고 이 군 여러 시설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가면 갈수록 증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967년도에 북한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통계적으로 보면. 그때부터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물론 북은 지금 군 시설들을 민수로 전용하고 군수 공장에서 뭐 트랙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민수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생산하는 그런 방향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중국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간 교육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거의 예전 수준, 교육량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 사이는 굉장히 지금 애매한 관계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풀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두 국가론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죠 사실은. 총련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의 국가론을 내세우면서 뭐 동포 하나의 민족 하나의 조국 뭐 이런 거 다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굉장히 지금 사실은 혼돈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민족 이런 것만 쓰지 말라니까 총련사회 밑에 있는 민족학교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민족학교 내에는 조선족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인 지침이 아직 없는 셈이죠. 지금 이제 총련 대표단이 평양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어떤 구체적인 게 일정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또 하나는 이제 민족관이죠. 국가제일 시대에 민족 문제를 하는 것은 규정이 됐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지금 시대는 우리 국가제일주의다. 근데 우리 국가제일주의 때 민족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력, 나라의 힘을 키우는 방식으로 해서 민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라는 방식으로 일단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민족이라는 게 과연 뭐냐? 남과 북은 다른 민족이냐 아니냐? 같은 민족이냐? 과거에 김일성 시대 때, 김정일 시대 때 민족의 가장 큰 징표는 혈연과 언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경제적 공동성 부분으로 바꿀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게 지금 난제인 거죠. 이제 최고인민회는 이제 열기로 했으니까 열게 되면 이제 영토 규정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사실은 이제 서해 지구나 이런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민족 문제, 민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남과 북의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동족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건가. 북한에서는 2001 올해 대체로 이미 평가가 이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달에 있을 전원회의 이때 대체로 이 기조가 이제 다시 평가의 기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올해 농사 잘 됐다, 이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인 구상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 저는 다 저런 것을 지금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최고 지도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해외 투자 없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들을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투자하지 못한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문제를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 옛날에 93년, 94년도에 영변 1차 북해위기 때 영변 북폭, 서지컬 스트라이크, 웨이카스술처럼 연변 핵시설을 폭격을 해서 거기만 싹 없애버리자라고 막 그 북폭론이 나올 때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국방장관 물러나서 몇 년 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결국 페리 프로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대북 접근법을 만든 본인이죠.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2008년도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돼 있을 때, 그때 그 직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페리 팀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 사람들한테 북쪽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거 막 글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 이제 출범한 이후에 2013년도에 저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페리프로스 만든 이후에 북쪽하고 협상하면서 여러 가지 느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앞에 첫 마디 그거예요. 나는 북쪽 사람들이 도대체 뭘 원하라고 하는 거를 듣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했다. 그랬더니 북쪽 사람들은 일단 현재로 보면 첫 번째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안위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로는 자기 체제와 뭐 이런 걸 고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대방한테는 그게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에 기초해서 북한의 목표를 이해한 속에서 그래야 협상 카드가 나오고 이 대화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변한 거죠. 옛날 복폭할 때 하고 생각이 정말 많이 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고의 지점들이 사실 이 양반 얘기 속에 굉장히 많아요. 북이 공적으로 이제 핵 보유국을 선언한 마당에 어떻게 할 건가? 이 사람 얘기는 자기가 관여했던 98년, 99년 이 시점에 그때는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 근데 지금 불가능하다. 지금도 만약에 북에 왔다고 그러면 북은 첫 번째, 두 번째 목표를 바탕에서 핵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대가를 치렀다. 그렇다면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적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럴 우리가 자세가 돼 있느냐? 사실 안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의존하는, 객관적인 인식도 그렇지만 의존하는 게 북한한테 왜 그 돈을 지불하느냐. 북한은 금방 망할 건데. 조금만 압박하면 저 체제가 변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주요하게 있는 거죠. 북한이 만약에 좋아, 우리 완전한 비핵화 다시 할게.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 폐연료봉부터 시작을 해서 연변 핵시설, 그 다음에 저기 우라늄 지금 농축시설, 이거 우리가 이만큼 돈 들여서 했으니까 얼마에다 사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런 생각이 있느냐. 쉽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를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북이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대남 정책, 우리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가 가능한 거냐. 그냥 쉽게 떠올리면 먼저 헌법부터 바꿔야 된다. 일단 중임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북이 헌법을 주는 마당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북쪽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국민투표를 하든지 광범위한 뭐 합의안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북의 행보가 더 지금은 약간 이제 뭐 뜬구름 선전선동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행동으로 경제적으로 뭐 다른 여러 가지로 구체화됐을 때 우리는 점차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이 원래 페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결국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지점에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돌아보면 우리 내부의 구조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체로 한 5년 이내에는 우리가 저런 문제들을 공론화시키고 우리 내부의 어떤 협약 또는 다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토 관련해서 지난번 1월달 최고인민회 시정연설에서 얘기한 거로 보면 DMZ 같은 경우는 문제는 없잖아요. 지금 군사분계선 같은 경우 중에 지금 서해 해상분계선이 문제인데 국제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준해서 북에서 발표한 해상 분계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페리. 그러니까 그 표현에서 조건부나 이런 거는 저는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규정한 자신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NLL선 북이 초창기에 내세웠던 통행안으로 밑에 걷던 선 지금 북에서부터 시작해서 10페리를 기준으로 해서 해상분계선을 짓고 거기에 중간에 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저는 영도 규정에 넣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저렇게 지도나 쓰고 있는 이면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뭐죠? 원산에서 서해 지역까지 이어지는 대운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사고가 그런 방식으로 대체로 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들이 남쪽사회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런 얘기 하면 북쪽에서 좀 조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1월 달에 영토조항을 헌법에 반영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한 이후에 지금 거의 10개월 만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영토조항 문제를 사실 이제 늘 거라고 봅니다. 뭐 저 지도상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게 상당히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어려움도.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북쪽의 이 분위기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육상에서, 해상에서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넣을 가능성이 많고 뭐 1mm 침입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만 10개월 동안 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해동포에 대해서 이 두 개 국가론의 뭐 여러 가지 배경, 뭐 무슨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이번 최고인민의 영토조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두루뭉술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근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육상 경계선하고 해상 경계선, 육로 경계선 다 넣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해동포 저기와 관련된 이 것들은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일 것 같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직급은 좀 낮은 직급이고, 지금 우에서 일단은 뭐 두 개의 조선이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우리 아니면 동포, 뭐 민족 이런 거 다 없애라 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올라왔고, 이것에 대한 북쪽에 과연 일원화가 지금 10개월 만에 됐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60년대는 그런 게 염화미소로 60년대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지금의 그런 부분들을 북이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든지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15년 구상을 5년 단위로 어떻게든 완성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 방위력도 필요하고 뭐 등등이 지금 사고에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거 60년대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지점들이 존재를 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의 입장에서 보면 식량을 안정적으로 매년 700만 톤 이상 생산, 여기에는 지금 플러스 이제 연해주, 아무르주나 이런 데서 땅을 임대를 해서 밀이나 옥수수나 콩을 재배해서 일부 수출하고 일부 들여오는 형태까지를 포함해서 700만 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매년 공급하는 이런 형태와 플러스 주택 문제에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군 단위까지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들은 지금 시범 군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군의 리 단위까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대체로 1년에 이르면 5만 세대 정도를 짓는다. 그럼 15년 정도를 그 정도 속도로 계속 농촌에 그 정도 속도로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뭐 등등,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해 농사를 잘 되고 한 해 어떤 뭐 만세대를 짓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경제 구조상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 가능한 감각. 예를 들면 어느 마을 같은 경우에 5년,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주택 개량 사업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안정적인 경제 순환 구조,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새로운 분야, 뭐 IT든 뭐 다른 분야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구조, 뭐 이런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QR 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의 모든 이제 방식은 우리가 동남아나 중국에서 그 경험하는 그런 뭐 휴대폰으로 딱 결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북한 사회가 빠르게 저는 전화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